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김은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작년까지 법무법인에서 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다가, 작년 3월 1일자로 교육청에 와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온 지는 이제 1년하고도 열흘 정도 지났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간사로 들어가는 일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관련 학생들이 심의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교육청을 대리해서 대응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심의를 얼마나 했는지 헤아려 보니까 약 80여 건 정도 심의 들어갔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합쳐서 약 4, 50건 정도 대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미리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 경력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혹시 학교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연수에서 2025년 그 사안 처리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올해 초에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연수에서 2025년 개정 내용에 대한 연수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법령이나 가이드북이나 올해는 이제 개정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작년과 큰 틀에서 동일하게 운영이 된다고 우선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는 내용들이나 평소에 당부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이드북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대전의 그 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된 가이드북이 곧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입니다. 네, 학교폭력 개념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올해 새로 이제 추가된 게, 여기 딥페이크 영상이 추가가 됐어요. 이 개정법이 사실 시행 일자는 올해 8월부터이긴 한데, 현재에도 사실 유효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 규정에 의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거기에 의문이 없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올해 이게 새로 추가가 된 거고요. 여기 기존의 학교 폭력 정의 규정 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등등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굉장히 지금 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유형의 괴롭힘이 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기존에도 딥페이크는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다만 이걸 더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이 내용이 삽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성적인 내용의 딥페이크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고 있는데 법률에도 반드시 성적 내용 아니더라도 불쾌감을 유발하는 딥페이크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에서 성적인 내용의 딥페이크는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요. 전학이나 퇴학 사례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범위를 너무 넓게 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반대로 법원에서는 학교 폭력을 좀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나 갈등을 전부 다 학교 폭력으로 다루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 행동만 학교 폭력으로 다루라 이런 게 지금 법원에서 계속 일관된 판례에 나오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만능이 아니고 생활 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 지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욕설 한 번 했다고 이걸 다 학교 폭력으로 다루면 나만 날 아이가 없겠죠. 근데 물론 이제 피해 학생이 그런 욕설 한 번도 학교 폭력이라고 우기면서 심의 개최를 요청을 하면 현재로서는 이게 심의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법이 좀 구성이 돼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학교폭력의 개념 중에 대표적으로 과실 행위는 학교폭력 아니라는 게 지금 법원에 확립된 태도고요. 너무 경미해서 법에 의한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학교에서 생활지도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생활지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전체 흐름인데요. 사실 작년이랑 똑같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작년에는 사안조사를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담조사관이 전부 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자체 조사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죠. 네. 작년에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선생님들의 뭐 업무가 경감됐다거나 아니면 뭐 조사 과정에서의 악성 민원이 감소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사안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 학교랑 교육지원 청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기간이 늘어났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 또 선생님이 아니라 외부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섭거나 강압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사가 가능하고 이미 타시도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자체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안 접수 보고 단계에서 요 칸이 하나 늘었어요. 조사관을 배정할 것인지 요청하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X표를 치면 따로 배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조사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자체 조사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가이드북에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사안의 특성, 피해 학생 보호, 그 피의자의 학생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학교장이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경미한 사안,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각성이 있는 사안은 전담 조사관이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학교장입니다. 전담기구의 심의 대상은 아니고 학교장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전담기구가 나와서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교에서 뭐 긴급 조치를 할 때나 아니면 개최 여부 같은 거 결정을 할 때 전담기구를 열어서 심의를 하시는데, 그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하고 학교장의 의견이 혹시 다른 경우가 현장에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긴 한데, 혹시 학교장의 의견이 전담기구 심의 결과와 다르더라도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신고입니다. 예. 이것도 바뀌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 익명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물론 이런 내용이 있기 전에도 익명 신고하는 사안이 있었고, 당연히 가능했지만 이걸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성폭력 사안은 익명 신고 가능하다 이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폭력만 익명 신고가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다른 종류의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익명 신고를 원하면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하라는 의미지 다른 유형에서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신고 접수한 다음에 피해 학생하고 가해자를 분리를 하죠. 요것도 이제 바뀐 내용은 아닌데, 요 표현이 새로 들어갔어요. 가이드북에.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분리기간 가로치고 1일에서 7일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게 사실 최대 7일 초과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1일에서 7일이긴 한데, 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일선 학교에서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그냥 7일이 나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7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사안에 이제 경중에 따라서 하루만 분리를 할 수도 있는 거다.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의 기간 계산은 분리를 하는 초일 산입하고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 분리에 관해서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는 분리를 하라고만 되어 있지 그 분리의 방법이나 분리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7일 이내라는 것도 사실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가이드북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학교장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드북을 읽다 보면 마치 가해 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만이 분리의 방법인 것처럼 좀 잘못 읽힐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사안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가해 학생을 7일 동안 뭐 특별실 같은 데로 보내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리의 본래 취지는 여기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인데요. 징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고조된 갈등 상황을 완화하는 게 분리의 취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징계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가해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특성을 좀 고려해서 분리 방법이나 분리 기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안의 유형, 폭력적인 사안인지 아니면 뭐 말로 서로 놀리고 한 사안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안의 중대성, 그 혐의의 상당성, 이게 혹시 무고성 마폭 신고 같은 건 아닌지 같은 것도 학교장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학생들 사이의 관계, 학생 정서,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뭐 때로는 같은 학급 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자리 배치만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동선 분리를 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고 저 쓸데없는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좀 뭐, 이런 점이 있다는 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같습니다. 분리에 대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고 학교장이 분리 조치함에 있어서 절차와 방식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 법과 제도 취지,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호자 확인서 양식이 조금 올해 양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 뭐 그 보호자가 쓰시는 거에 추가해서 사안 처리 절차 안내해서 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성일 언제, 작성자 누구 해서 서명까지 받는 양식이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것도 보호자한테 같이 전달을 하시면서 서명을 받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조사관제도는 작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작년에 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법률에 명확하게 조사관제도 근거가 들어갔고,
여기 보면은 이제 조사관이 학생이나 교사, 보호자에게 출석, 진술,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또 자료 제출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런 문의를 많이 주세요. 학생이 자기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 와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증거도 효력이 있나요? 이게 학교에서 직접 받은 확인서 아닌데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런 증거도 저희가 센터로 보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행정절차법에 보면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할 때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학폭시민은 일종의 행정상의 징계 절차이고, 또 이걸 통해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침입적인 처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하게 줄 필요가 있고, 의견 진술을 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증거 능력은 그 증거의 증명력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증거 능력을 우리 법원은 상당히 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제출하는 증거는 일단 센터로 보내주시고 그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이제 학생들이 심의위원회 와서나 나중에 소송이 진행될 때 학교에 저희가 이런 증거를 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누락되지 않게 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 조치는 이것도 이제 바뀐 내용은 없는데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를 하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안은 가벼운데 너무 센 조치가 나와서 추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심의위원회에서 나가는 조치를 좀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그 조치의 수준을 고려해서 또 사안의 심각성이나 그런 중대성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제가 작년에 했던 사안 중에 한 가지 어떤 게 있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사안이었는데, 서로 이제 뭐 장난을 치다가, 한 학생이 이제 얼굴을 좀 크게 다쳤거든요. 그게 학교 폭력으로 왔는데, 출석 정지 5일을 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면 사실 상당히 어린 학생인데도 출석 정지 5일 긴급조치 받고 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과실 행위라고 해서 학교 폭력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추인이 안 되죠. 출석 정지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으신 이제 보호자께서는 이제 화가 나실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폭력도 아닌데 5일이나 정지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치가 나가는 거를 예상을 해주시고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급조치 시한은 작년 가이드북에 좀 애매한 표현이 있었는데 올해 좀 명확하게 긴급조치의 시한이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라는 내용을 집어 넣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긴급조치로 학급 교체를 했다면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에는 원래 반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한 다음에 조치 결정 통보할 때까지 공백 사이가 뜨거든요. 그게 길면 2주 정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 2주 동안 공백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아직은 다른 대책이 없어서 조치 결정 통보를 빨리 내려서 공백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는 게 일단은 교육부 입장인 것 같아요. 담당 장학사한테 이런 사정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긴급조치 같은 사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결정 통보서를 최대한 빨리 낼 수 있게 좀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 장학사와 상황을 잘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가이드북에 학생 및 보호자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시나리오가 들어갔어요.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장 자체 해결인데요. 이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여기 네 가지에 더해서 피해 학생 쪽에서 서면 동의가 돼야 되는데요. 대부분 사실 서면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 그 학교에서 심의개최 요청을 할 때 전담기구 열어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에 이 네 가지 체크를 해서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체크가 돼버리면 나중에 학생들이 추후에 화해가 되더라도 저희가 심의를 취소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지속성 같은 거는 좀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사건 있었으니까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체크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뭐 한두 번 반복됐다고 해서 지속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쉽게 여기 체크가 되면 저희가 나중에 파일을 해도 심의를 해서 가해학생 조치가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재산상 피해 같은 것도 여기 보면 피해 보상이 아직 안 됐더라도 복구 약속이 있으면 자체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작년에 새로 생긴 거긴 한데 또 복구를 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으면 여기도 체크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재산상 피해는 정신상 피해와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 심리 상담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재산상으로도 나는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가 아니라 정신상 피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체 해결을 할 때 가이드북에 새로 들어간 내용인데 어, 자체 해결할 때 가해 학생 대상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원래 있었어요. 상담,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원래 있었는데 생활 지도가 추가가 됐고 이 생활 지도는 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생활 지도의 내용에 혹시 그 가해 학생 조치로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면 사과나 뭐 학교 봉사 같은 거 그런 걸 해도 되나 하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하려면 학교폭력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의결 절차를 잠탈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는 일단 이해가 됩니다. 예, 어쨌든 안 된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이고요. 요거는 바뀌지 않았는데요. 학교장 자체 해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피해 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가해 학생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심의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냐. 그게 안 된다는 게 지금 가이드북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 모두에 대해서 자체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모두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 학생별로 따로 판단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위 법령과 좀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타당한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부의 지침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는데 일단 올해도 우선은 이대로 간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다만 비교해야 될 것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학교폭력 아닌 사안의 종결 처리인데요. 학교폭력 아닌 사안의 종결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해학생 일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닌 사안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심의 진행하는 거는 지금 가이드북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쟁 조정, 이거는 원래 가이드북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좀 자세한 내용이 이번에 가이드북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도 뭐 바뀐 것은 없고,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가 참고인 출석 협조를 요청드리거든요.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담임교사 선생님, 뭐, 이 사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참고인의 설명이 심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쟁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 피해 학생은 이렇게 5가지, 가해 학생 9가지, 이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역시. 어, 여기서 이제 가해 학생 조치 중에 2호 접촉 금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좀 새로 들어간 표현인데 내용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이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표현을 넣었다고 해요. 여기 16조 1항에 따른 분리 조치와는 달리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접촉 금지는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그런 경우 전 잘 못 보긴 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뭐 공간적으로 아예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여기를 읽어보면 마치 그 분리 조치는 공간 분리를 의미하는 건가 하고 약간 읽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 분리 그냥 다른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걸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피해 학생 조치로 아까 주로 1호가 많이 나가고 심리상담 및 조언, 가끔 3호, 4호, 뭐 주로 거의 1호가 많이 나가는데 심리상담이 나갔을 때 그 상담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저희 그 지정된 기관이 있어요. 그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종합 대책 공문 나간 거 아실 텐데, 거기 38페이지 제가 그거 여기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그 38페이지에 보면, 피해 학생이 어디서 상담 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거기서 받으면 되고, 그 39페이지에는 또 그 전문 심리 치료 지원 사업 치료 기관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4개 의원, 4개 상담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공제회에서 지원이 되는 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공제회에서 나중에 뭐, 물론 당연히 상담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나름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기관을 벗어나 이제 다른 데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받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뭐,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제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공제회에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고, 비용 지원이 되는지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제회에서 다 된다고 안내를 들으셨다가, 이게 지정된 기관이 아니어서 비용 지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으시고 이제 민원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안내해 주실 때 지정 기관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또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해 학생이 그 1호 조치 받고 상담 받을 때 드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는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라고 돼 있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절차는 사실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분쟁 조정 절차가 있지만, 그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가해 학생 보호자가 직접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든지 해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만 믿고 그냥 뭐 상담 마음껏 받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오해를 하시기도 하고 문의도 많은 부분이라서 불복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작년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그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행정심판이 서부에서 약 한 35건, 행정소송은 약 10여 건 정도 제기가 됐고요. 공부는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학생이 조치 결정을 받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학부모가 조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 제기할 거다. 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아, 행정소송 제기하시는구나. 그러면 소 제기할 때까지는 조치 이행 안 하고 일단 기다려 드려야 되겠지? 하고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내린 처분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행정법에서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치결정 통보서에 뭐 3월 31일까지 서면 사과를 하라고 저희가 이제 뭐 서면 사과나 교내봉사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적어서 조치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뭐 3월 31일까지 서면 사과해라 돼 있는데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잘못 안내를 해서 학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 저희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예. 소재기 여부와 관계없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다만 여기 행정심판도 그렇고 행정소송도 그렇고 절차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자기 그 불복하는 내용 본안 처분 취소해달라는 거는 본안에서 다투는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뭐 3, 4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임시적으로 처분에 좀 효력을 정지를 해달라 이런 집행정지를 같이 내세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되면 그때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 신청만 했다고 해서 정지되는 거 아니고 신청이 인용됐을 때 정지가 된다는 거를 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가끔 이제 학교에서 좀 말미를 주고 싶으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떤 조치를 좀 특히 엄중한 조치를 받았을 때 전학이나 퇴학 같은 거 받았을 때 여기서도 좀 대응할 수 있게 이거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리고 좀 기다려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이게 조치 이행이라는 게 학교하고 가해 학생만 서로 오케이 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항상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저희 최근에 있었던 사안 다 아실 텐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거든요. 즉각 시행이 안 돼서 뭐 참극, 온정주의가 믿은 참사. 저희가 만약에 전학 조치를 내렸는데 전학 조치가 바로 이행이 안 됐는데 학교 폭력이 재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실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내리면 즉각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학생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으면 된다.
참고로 집행정지 신청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행정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신청하고 일주일이면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정말 급한 경우에는 신청서에다가 빨리 내달라고 하면 신청 당일에도, 당일 저녁에도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받아서 절차대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학교폭력 절차가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오히려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갈등도 법적 절차로 이어지면서 학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고 교육적인 해결보다 처벌 중심의 접근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그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개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심의 때 한 학부모님께서 사안 처리 절차를 겪으면서 느끼신 소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30초 분량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 대화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친구 관계에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학폭으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신과 불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올바른 갈등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충분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화해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학폭 절차가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이 단순한 단죄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어, 그 분리 조치 관련해서 학급을 분리를 했는데 동아리 조직 중에 같은 동아리를 신청을 했다. 같은 동아리로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 주셨는데 어, 같은 동아리로 할 수 있죠. 예, 꼭 반드시 동아리를 다른 걸로 분리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안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뭐 같은 동아리라고 하더라도 동아리 운영할 때 정말 심각해서 얘네들을 뭐 떨어뜨려 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시적으로 그 동아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동아리에서 같은 동아리 활동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안의 경중이나 어떤 혐의의 상당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장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사실 확인서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이런 문의를 사실 많이 받기는 하는데 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리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더 다른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자료는 이미 다 제공이 된 것 같아서 네. 제 그 자리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정에 따른 온라인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